제목 보고 기억나는 작품 있니? 내용이? 그냥 대충 대략적이라도. 송민고 기억나? 그렇지. 송민고. 그리고 수양산 바라보며. 제목이 딱히 없고 그냥 그 내용을 우리가 제목으로 삼네. 그리고 500년 도읍지. 한 권 다 기억나? 앞에도? 그러면 자, 내용 말고 이것에 대한 장르가 기억나는 사람 혹은 갈래가 기억나는 사람. 장르, 갈래. 사육신? 그 사육신은 사람 아니야? 장르나 갈래라고 한다면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자, 요 부분도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요 장르 갈래의 특징이 있거든요. 이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시를 많이 배우지도 않고 1년에 배우는 시 몇 편이냐? 한 2편 되니? 교과서에 실린 거? 거기에 뭐 시조가 있을 일은 거의 만무하고, 그치? 그런데 고1이 올라오면요, 한 학기에 작품 한 5작품 이상은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민으로 혹시 가시는 분 있으면은 경민고 같은 경우는 한 12개가 한 번에 시험 범위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공부했던 양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문학 작품의 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외울 수가 없어 사실. 지금 이렇게 공부한 거 기억나냐라는 거는요, 대략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어떤 특징 정리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선생님들의 얘기만 또 수업만 듣고 나면요 그냥 까먹기 나름이에요. 저기 누구니? 어때? 자고 있는 거야? 아니면 민기야. 그럼 좀 깨워줘. 숙면 중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요 고전을 공부하실 때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항상 내용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표현적인 측면, 그 표현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요. 특히 고전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추가돼요. 장르의 특징, 갈래의 특징. 그러면 자, 장르와 갈래는 무슨 갈래가 있을까? 시대마다 요거는 근데 좀 구분이 된다. 시대마다. 상고시대, 삼국시대는 그냥 고대가요라고 얘기도 해요. 고대가요. 옛날 노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제망매가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름을 붙입니다. 향가라고. 옆에다 써주시면 좋아요. 이게 장르예요. 갈래. 그럼 이제 고대가요의 특징도 있을 거고 향가의 특징도 있을 거예요. 제망매가 기억나니? 아, 미타철에서 만날라. 아, 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특징이 보이지.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가시리, 정석가, 청상별곡이라고 하는 이 작품들은요, 고려가요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고려가요의 특징도 있겠지. 뭐 후렴구가 있다. 다른 데 없었어. 여음구가 있다. 다른 데 없었어. 그쵸? 송이는 한시예요. 한문시. 한시. 지금 몇 시? 네, 한시가 아니라. 재미없구나. 한문으로 낸 시. 자, 근데 여기 조선 전기부터 쭉 나눴을 때 어디에서 좀 나눌 수가 있냐면은 요 부분에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요 부분을 우리는 시조 갈래라고 얘기를 하죠. 시조는 3장 6구 45자 이내로 내외로 적어야 되는 형식적인 특징이 있는 거죠. 삼해인곡, 송민곡은 시조라고 하기엔 너무 길었지. 사음보 연속체의 가사라고 얘기를 하죠. 장르 이르면 맨 앞장이야, 맨 앞장. 그래서 이렇게 장르적 특징이에요. 고대가요. 근데 여기 고려가요예요. 이름이 조금 다르죠? 향가, 고려가요, 한시, 시조, 가사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의 그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이제 오늘 좀 다뤄야 될 요 개를 열화문이나 기르되라고 하는 조선 후기는요, 여기까지.
여기를 시조가 약간 변형된 사설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사설시조. 그래서 사설시조도 우리가 좀 쭉 배워야 되는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이름이 비슷하네. 시조에서 사설시조. 그래서 앞에 있는 시조를 평시조라고 또 구분을 하기도 해요. 평시조에서 사설시조로 넘어오는 이 측면을 볼 건데, 그래도 이름이 시조라고 해서 같은 시조의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유사하겠죠. 그럼 뭐가 유사한지 혹은 뭐가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이 시조와 사설시조를 좀 비교 대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느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외우지 말고, 절대 외울 수 없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그 순간 이게 좀 다르구나 느껴주시고 독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밑에는 이거는 이제 민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특징 갈래를 딱히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냥 내 눈에 보기엔 다 똑같아. 여러분들 눈에 보기엔 다 똑같을 거야.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옛날 노래니까. 근데 그런 측면들이 우리 문제에서 갈릴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설시조라고 하는 이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사설이란 단어는 뭘까, 얘들아? 사설. 사적으로. 그치? 개인적인 썰. 개인적인 이야기가 쭉 표현된 시조예요. 그래? 그러면은 자 뒤로 넘어가서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펴놓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응? 뭐라고? 요거를 했다고? 안 했을걸? 하셨어? 그러면 자, 요 사설시조의 특징 그럼 얘기해볼까? 파격적이야. 응? 파격적이야? 자, 어디가 파격적이야? 그러면은 중장이 길어? 중장이 어디인데? 여기가 길어졌어? 그리고 웃음벨이 있다. 풍자나 해약. 풍자나 해약도 있다? 여기 이 시에서는 해약이 있었다. 그렇구나. 잘 기억하네. 그러면 시조의 형식은 자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시조라며. 사설 시조라며. 그럼 어떤 부분은 시조의 느낌이 드니 얘들아? 한번 찾아볼까? 3장으로 나뉘지. 초장과 중장과 종장. 자, 이런 구조가 우리가 3장의 구조를 가진 시조의 느낌은 있어요. 자, 시조는 그리고 몇 음보로 우리가 쭉 이어지니? 사음보 맞아? 잘라봐야지. 음보는 항상 개를 자르고 여자분이나 기를 자르고 요 개가 뒷자르고 내는 이렇게 사음보 되겠네. 밑에는 안 되겠지. 물론 음보를 따질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사음보가 훨씬 넘어가기도 하죠. 마지막은요. 일줄이 있으랴라고 하는 이런 사음보의 율격을 또 종장에서도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측면을 오늘 한번 쭉 검토해보자는 측면이에요. 얘는 그러면 중장의 길이가 아주 파격적으로 길어졌네요. 그쵸? 초장과 종장은 비슷하지? 기존의 시조를 그대로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초장, 중장, 종장에 대해서 말만 바꿔서 내기도 하거든. 이 개를 열람이나 기르되라고 나서 종장이 길어졌다. 그렇게도 내 요새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밑에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도 시조의 형식은 쭉 이어지고 있나? 초장, 중장 맞아? 초장, 그리고 중장, 그리고 여기가 종장. 3장의 느낌은 맞네요. 자, 사음보 느낌은 맞나?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약간 느낌이 조금 어긋난 느낌은 있는데 아무튼 우겨 넣어봅시다. 아니다.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맞나? 약간 뭔가 약간 사음보 느낌보다 조금 벗어난 느낌은 있네. 님이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일찍이 뭔가 처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이긴 한데. 자, 마지막 종장은요. 묻혀라. 행여 나지런들 나무길 뻔하였다가 뭔가 좀 길어진 느낌이지만 뭔가
그래서 사음보에 우겨 넣으려고 하면 넣을 수는 있지, 얘들아. 자, 우리 하나만 더 특징 보자. 시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꼭 지켜주라고 했다. 어딜 지켜줘야 돼? 종장의 첫 구절, 첫 음보 몇 글자? 세 글자. 3음절. 앞에도 맞나? 응, 앞에도 쉰바비.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요, 두 번째 음보는요, 5음보 이상이에요. 5음절 이상이에요. 미안해. 5음절 이상. 무슨 말이니? 5음절. 다섯 글자. 다섯 글자 이상. 두 번째 음보는. 여기도 다섯 글자 이상.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제가 기준에는 뭔가 사음보에 넣기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꾹꾹 담아 넣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야. 행여 나지런들 나무길 뻔하게라. 이렇게 좀 더 막 발음을 빨리 해야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넘어가서 자, 여기도 초장, 중장, 종장은 찾아지죠? 사음보 맞니?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이거는 너무 잘 맞네. 그럼 중장은 길어졌다고 치고, 종장은 어때? 길어. 한 해도 12달, 한 달도 30날에 날아볼 할리 없으랴. 얘들아, 사음보로 끊기니? 이건 아무리 봐도 사음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나? 한 해도 이건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여기는 5글자 이상은 돼야 되고, 12달이요 한 달도 이렇게 한 음보로 끊어야 되나? 그건 좀 이상하지, 리듬감이. 그럼 여기 마지막으로 30날에 날아보리 할 리 없으랴 이렇게 한 호흡으로 해야 되나? 그것도 너무 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 종장에서의 음보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그러면 중장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도 늘어난다고요? 종장도 늘어난다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암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가 어떻게 사설시조에서 제시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설시조는 중장이 늘어난다 이게 아니라 가서 읽고 보는 거예요. 읽고 찾아보면서 직접 외워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음보가 늘어났다면 실제로 음보로도 한번 끊어보시고 이게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여러분들의 그 호흡의 단위, 음보는 호흡의 단위예요. 박자감이라고 했잖아. 그치?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이런 느낌이 종장에서도 이루어지는지 보라는 거죠. 이거는 조금 길어졌죠? 그러면 종장도 변화했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지? 근데 우리는 가끔 요 중장만 늘어난 걸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을 오늘 좀 같이 좀 깨보려고 수업을 하는 거고 이어서 그럼 얘도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우리가 깰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디는 안 바뀌었던 느낌이니 음보가 초장, 중장, 종장은 당연히 구분될 거고 그치? 초장은 안 바뀌었었지? 근데 얘는 어때? 나무도 바윗돌도 없음 매회 매개 쭈칭 까투리 안과 이건 아무리 봐도 오음보다 내가 보기엔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매개 쫓기는 까투리의 망감 여기를 한 번 해야 되나? 바윗돌도 없는 매회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매개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너무 좀 긴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요 사음보의 율격이 어디든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설시조는요. 이해됐어요? 꼭 중장만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켜야 될 거는 지켜주네. 볼까? 여기. 그치? 그리고 엊그제 님 여인 내 아니야. 5음절 이상이죠? 얻다가 가티하리오. 자, 항상 사설시조가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음보율도 체크해 주시고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어디가 길어지는지 확인해 주시면서 걔네들의 변화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느껴야지 이걸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요런 느낌 이해하셨어요? 사설시조를 공부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한번 봅시다.
윗두리 저기 뚜리 어육보다 저기 뚜리 사음보 맞네. 중장은 길어졌고 종장 두어라 지켜주고 있고 제 비록 미물이나 무인동방에 넷들 알리는 저뿐인가 하노라. 요것도 사음보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길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음보율을 좀 따져주면서 찾아줄 수 있느냐 별거 아니지. 그치?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안 갖고 왔어? 알았어. 자 여기는 창내고자는 여기는 딱 중장만 길어졌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비교 대조 해주시면서 어디가 길어졌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 주실 것 알겠죠? 잠깐만 여기 개를 여러분이나 들을 때 다시 펴놓으시고 자 지금 우리가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설시조라는 요 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설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 얘기했던 개인의 설 이야기예요. 개인의 썰을 담은 거. 그럼 이 개인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주로 주된 작자층 평민층이에요. 그럼 평민층과 대비되는 앞에서 우리가 평시조의 주요 작가층은 누구였지? 사대부 양반 사대부들. 이 양반이라고 할게. 그럼 이 양반들은 평시조는 어떤 느낌이 들었니? 형식이 뭔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느낌이었지. 그래서 정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형식, 정형적이다. 정형이란 뜻은요? 형태가 정해져. 그치, 형식, 형태가 정해져 있다. 형태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런 정형적인 부분 안에 형태가 정해진 거 안에서 사대부들이 그것을 지켜주는 걸 좋아했어. 그래서 그 지켜주는 가운데 시를 쓰는 걸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원치 않아요. 돌려서 얘기하거나 어디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로 양반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을 우리는 유교적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써볼게요. 인의예지 충효신. 인의예지 충효신. 무슨 단어니? 어려워? 인은 뭘까? 인격. 그래. 그럴 때 인격은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인자함. 인자함. 그 사람의 인격이 인자해야 되겠지? 의는요? 오를 의. 그치. 의로움. 의자. 에라이야. 얘는요? 예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지는? 지성. 지혜로움. 오케이. 충은요? 충성을 다해야 돼. 누구한테? 군주에게. 그렇지. 군주에게. 효는요? 효도를 다해야 돼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신은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또는 신의가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친구 사이에게. 벗에게. 그럼 앞에 인의예지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 나. 그치. 이거는 자신의 수양의 목표예요. 자신이 계속 수양해야 되는 덕목.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을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로 주제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주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오게 돼요. 양반들의 시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뭐 저번에 앞에서 제목에서도 봤지만 뭐 500년 도읍지를 고려가 망했어. 뭔가 충성을 다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뭐 이런 마음도 있을 거고.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라고 해서 나는 충성을 다할 거야. 지조와 절개를 다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있니? 그런 느낌을 고전에서 좀 잡아주면 좋거든. 그런데 봐봐. 나는 뭐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한탄하노라 라고 해놓고서는 수양대군 야이 나쁜 놈아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어? 아니요. 아니지. 뭔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어디선가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또 백설이 만건곤날제 독약청청하리라라고 하면서 어떤 소재를 드러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소재로서 우리가 또 사군자를 그리고 소나무까지 그렇죠. 매난, 국, 죽, 송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들을 제시를 하게 되죠. 어디에 빗대어서? 이런 소재들에 대해 빗대어서. 매는 매화예요. 언제 펴요? 봄이 오기 전에 아주 늦은 겨울에 펴요. 추울 때 펴요. 겨울에 피는 꽃들도 있어요. 뭐 동백도 그렇고. 나는요? 난초예요. 아주 우아하죠. 국은요? 국화, 향기가 아주 진합니다. 죽은요? 대나무. 송은요? 소나무. 자, 그러면 이런 소재들이 나오면은 이 사람의 어떤 유교적 가치관, 또 충성과 관련된 뭐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연결될 가능성이 무조건 이제 높거든. 한 90% 이상은 이렇게 그냥 독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패턴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읽을 수가 있어. 이런 패턴을 모르면은 뭔 말인지가 모르게 되는 거고. 근데 사설시조는 이제 오늘 이제 쭉 읽어볼 사설시조는 평민들의 개인 이야기예요. 그럼 평민들은 일단 옛날 사람들은 평민들은 그래도 세종대왕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죠. 글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셨죠. 그래서 한글밖에 몰라요. 한글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나마 한글도 배워야 아는 거지. 처음부터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글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잠깐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한자와 한글은 문자체계죠. 문자체계예요. 그러면 한글은 뭐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니? 한국어. 한자는 뭐를 표현하기 위한 글자체계니? 중국어. 자, 요 둘의 관계가 다르다라는 거는 이해됐어요? 한글과 한국어. 우리는 보통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한국어는요, 말의 어순체계, 뭐 말이에요, 말. 우리가 실제 하는 이 말. 그 말을 옮겨 적을 때 한글로 옮겨 적는 거죠. 한자 중국어는요, 중국 말이에요. 그것을 옮겨 적을 때 한자라는 그 글자를 이용해서 옮겨 적게 되죠. 그래서 문자 체계와 말은 언어 체계. 그럼 중국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한자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얘는 소리 글자가 아니라 의미 글자예요. 네, 표의 글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글자 한 글자에 의미가 생겨버려요. 근데 우리 한글은 어때? 뭐 그치. 한 글자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 두 글자가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음절이 길어질수록 한 단어의 음절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한 의미밖에 형태로 의미를 갖지 못하잖아. 아름답다. 몇 음절? 의미 몇 개? 하나지.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거 뭐라고 할까? 미. 아름다울 미 한 글자면은 그냥 의미가 딱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런 한자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누굴까? 양반들일 거고, 한글 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은 누굴까? 평민들이겠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유추를 해보자. 뭔가 한 글자 단위로 뭔가 의미를 팍팍팍팍 넣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양반들. 한 글자로 압축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누굴까? 평민들. 그럼 자연스럽게 평민들이 지은 이 사설시조는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지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냥 단순히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평민들의 양반들을 이렇게 비교제조 해주면서 여러분들 개념을 좀 형성하는 게 더 좋잖아. 그쵸? 이해는 됐죠? 그럼 또 봐봐. 감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빗대어서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양반 사대들과 달리 한국어는 함축이 잘 안 돼. 의미를 우리는 쭉 풀어서 써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 이 평민층이 얘기하는 이 말은요, 압축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럼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 위에서. 얄밉다. 아우 얄미워. 아우 얄미워. 또? 너 먹일 줄 있겠니? 안 먹일 거야.
이거 먹일 줄이 있으랴는 줄 게 있으랴? 없다라는 얘기지. 주겠냐? 주겠냐? 너 같으면 주겠냐? 이런 거잖아. 이 양반들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우 얄밉다 이렇게 했을까? 허허 내 마음이 갈대밭에 비가 내리는 것 같소다 이렇게 하겠지. 뭔가 비유적으로. 그치? 혹은 어허 내 마음이 난초에 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겠지. 이렇게 엎드려 자는 사람들을 보면서 허허 내 마음이 대나무가 휘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도 하겠지. 뭔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얘들아 일어나라고. 근데 이 평민증의 이런 단어들은요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버려요. 그럼 여기서도 왜 그럼 이렇게 직접적인 감정이 드러나는지 원인은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자가 아니라서 아주 큰 차이점. 우리에게 와닿는 제일 큰 특징. 읽을 수 있다. 읽기 어렵다. 그치, 이거는 그냥 보기에도 읽기 어렵죠.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찬자리에 방금. 그런데 여기는 적어도 한자가 없네요. 자, 그래서 드러나는 측면이 어떤 직접적인 진솔한 마음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가요. 진솔하다. 자, 거기에 이제 이런 측면들, 해학이라는 단어가 뭘까? 해학. 까는. 해학 까는 거? 아 그럼 풍선. 그럼 풍자고. 해학 한번 찾아볼까? 이게 풀해자가 아니었네. 희롱할 학이네. 화할해네. 단어 되게 어렵지. 학자가 희롱하다 학자예요.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해학이라고 하는 것만. 해학이라는 거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웃기게 표현했다. 웃음기 있게. 웃음기 있게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뭐가 웃음기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 세대에서 느끼는 이 웃음기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너무 재밌는 게 많잖아. 뭐 TV에서도 재밌는 거 하고 또 유튜브도 재밌는 거 많고 아까도 잠깐 순간적이지만 유튜브 보면서 웃기도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웃을 게 많어. 우리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웃겨도 안 웃기지. 약간만 웃기는 거 보면은 뭐야 쟤 안 웃기네 이런 느낌이 들어. 상대적으로. 뭐 이거를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역치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 혹시? 과학 시간에 배웠어? 한계치가 늘어나. 응. 한계치가 늘어나는 거야. 한계치가. 뭔가 조그만한 자극에는 반응을 안 해 우리는. 요새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아까 한시라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해도 안 웃잖아. 저 선생님 뭐야? 아주 여전히 역치가 높죠 여러분들은. 근데 옛날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뻥뻥 터져요. 한시래 한시. 여전히 안 웃네. 자, 이런 웃음기 부분이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웃음기는 조금만의 말장난. 여기도 볼까? 약간의 말장난, 약간의 웃음기 있는 표현만 들어도 이걸 우리는 웃음기 있구나. 해학적인 코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자, 넘어가서 이 내용은 나중에 읽으면 돼. 자, 여기서도 그러면 직접적으로 감정이 표현된 부분을 빨리 한번 찾아볼까? 뭔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들. 날 속였다. 날 속였구나. 날 속였구나.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할까? 너 날 속였구나. 그땐 이러지. 무엄하도다. 네가 날 속이느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날 속였다는 표현은. 근데 시에서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 너 날 속였구나. 또 내가 남을 웃길 뻔했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진솔하게 직설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해학적 코드는 뭘까? 해학, 웃음기 코드. 밑에 해석을 한번 그냥 쭉 읽어볼래? 여기서 웃음기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래? 여기 분명히 밑에
또 해학적이라는 이런 성격이 있는데 도대체 그럼 뭐가 해학적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 질문 여러분들 일단 읽고 계세요. 1번 웃기니? 이게 내 기준에 여러분들 기준에 이게 웃기니?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읽고 나서. 두 번째, 그럼 뭐가 웃긴 걸까? 누구 기준으로? 작가 기준으로. 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뭐가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기준에 일단 웃기니 통과돼? 웃겨? 안 웃겨? 안 웃겨? 여러분들 역치가 높다니까. 엄청 높아. 뭐 웃기려면. 개그맨의 개그맨이 와도 여러분들 못 웃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웃음기 역치가 낮은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되게 웃기대. 그게 천생연분인가 봐. 결국 나는 한동안 내가 웃긴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와이프가 얘기해주고 원래 당신 재미없다고. 나니까 웃어주는 거라고. 아 그럼 역치가 낮은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마음이 넓은 사람을 만난 거였어. 해학적이네요. 그게 해학적이야 지금? 어떤 게 해학적이었어? 네. 어떤 게 해학적이었어? 알고 보니 안 웃긴 사람. 알고 보니 안 웃긴 사람? 자,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것도 뭔가 해학적인 코드가 있어요. 왜? 자기 비하. 이런 것들도 뭐 해학적 코드이기도 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가 웃긴 걸까? 우리 안 웃기지 일단. 안 웃기다고 통일합시다. 우리 기준에 하나도 안 웃겨요. 그럼 뭐가 웃긴 걸까? 효과음. 효과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효과음이 있네. 그치? 그럼 효과음이 있다고 웃긴 걸까? 이거 효과음 우리 5글자 뭐라고 해요? 그럼 음성상징어 쓰인다고 웃긴 걸까? 생동감. 그렇지. 이거는 웃기다란 코드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이거는 생동감이에요. 음성상징어는 생동감이에요. 웃긴 코드는 아니야. 총을 탕탕 쏘았다. 웃기니? 아니잖아. 그건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잖아. 그래, 생동감이 맞는 조금 더의 그 개념이에요. 물론 요걸 활용해서 웃기게 표현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웃기게 표현된 부분이 어디라는 거야? 그걸 찾아보려고. 이 사람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아, 저거 님이구나 해서 어떻게 가요? 버선발. 그래, 버선발로 막 이렇게 가. 신을 품에 쥐고 이렇게 신 벗어서 신발 들고 이렇게 막 뛰어서 가. 그리고 어떻게 가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음성상징어가 쓰이면서 이 사람의 과장된 행동, 이런 약간의 그 과장된 행동을 웃기게 표현하고 있죠. 또 건너갈 때도 그냥 건너가지 뿅 하고 건너가지 않지. 어떻게 건너갔어? 우당탕탕 건너갔어. 근데 살짝 보니까 아이고 나를 속였네 라고 하면서 아유 밤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내가 하마터면 나무에 웃길 뻔했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 디스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해학적 코드다, 해학적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학적이다, 아 웃김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딱 개념 정의하는 것보다요, 어디가 해학적이야 도대체? 한두 번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근데 그냥 이 시는 해학적이야 라고 딱 거기서 끝나고 여러분들이 시를 이제 놓게 되잖아. 그냥 해학적이야다 하고 한 발자국 더 안 들어가잖아. 나중에 까먹어. 뭐가 해학적인데? 그럼 이 해학적이다 다른 시가 나와서 이 시는 해학적이다 했을 때 뭐가 해학적이지? 이걸 어떻게 찾아줄 거야? 그게 독해라고요. 독해. 이 해학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독해라고요. 과장은요? 과장되어 있니 이거? 그래, 이 사람 지금 가는 이 과정들을 아주 과장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과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지금 해학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라고요. 이해됐죠? 그냥 나중에 공부하면 또 이렇게 공부한다. 아, 이 시는 해학적이야. 해학적. 과장적이야. 과장적. 이걸 외운다니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디가 그런 해학적인데 어디가 과장적인데 이걸 찾아줘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실력이 갈려. 알았지? 찾아볼 수 있는 사람과 그냥 외우는 사람. 자, 여기서 44페이지 펴주시고요. 잠깐만 우리 쉬었다 합시다. 쌈 좀 닦고 와야 되겠다. 얘들아, 음보는 띄어쓰기 아니야.
절대 음보는 띄어쓰기 아니에요. 알겠지? 음보는 띄어쓰는 걸 포함한 호흡의 단위예요. 띄어쓰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어절이라고 하지? 이 어절 띄어쓰기 한 번. 그쵸? 글자 수는 음절. 이번에 고1들 시험 본 거 서술형 보니까 이 어절로 쓰세요라고 했는데 이 음절 찾아서 쓰고 막 그러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야 돼요. 잠깐만. 혹시 앞에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여기서 봐봐. 남 웃길 뻔한 핵심적인 소재를 이 어절로 찾아보세요. 남을 웃길 뻔한 핵심적인 소재를 이 어절로 찾아보세요. 밑에 해석까지 다 찾아보고. 남을 웃길 뻔한 핵심적인 소재. 주출이 3대. 우리는 근데 주출이 3대가 뭔지 모르지? 모르지? 찾아보자. 주출이 3대 뭔지. 내가 저번에 어디 다운 받아 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 주출이 3대가 없어졌네? 맞아. 그 지푸라기 갉아벗긴 건데. 그럼 여기서 찾아놓자. 이렇게 뭔가 갉아벗긴 주출이 3대 라고 해서 뭔가 벼도 아닌 것이 뭔가 벼보다 더 긴 얘를 갉아벗겨서 잘라놨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라놓은 애는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까맣게 썼겠지. 멀리서 보니까 얘인 줄 알았대. 누가? 님이.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거는 또 뭘까? 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다림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니? 조금만이라도 님과 비슷한 거, 저 멀리 뭔가 검은 게 오고 있어. 온 거 같은 느낌이야. 님 아니야? 혹시 막 가서 막 엄청나게 달려가서 봐갖고 이제 마음에 있는 말을 딱 하려고 했는데 아니네. 그런 부분들이 웃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안 웃기겠지만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웃겼어 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학적이라는 의미야. 자, 밑에 이제 어이 못 오던가 라는 시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얘도 해학적인지 아닌지 밑에 보지 마시고 아직 얘가 해학적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볼까?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짜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매목 외걸쇠 금거묵 자물쇠로 쉬귀 잠갔더냐. 너 왜 그렇게 안 오냐. 한 해도 12달이고요 한 달도 30날인데 날 와서 볼 하루가 없니? 뭐가 웃겨? 이거 해학적이라고 나와 있니? 그러네. 어디가 해학적이야 도대체? 중장이 해학적인 것 같아? 어떤 측면에서? 성 쌓고 담 쌓고 짓고. 자, 이거를 그대로 우리 한번 그려볼까? 자, 성을 쌓는데요. 성을 한번 쌓아봅시다. 성. 학교 같은데 성이에요. 담을 쌓는데요. 담벼락. 그 안에 집을 짓는데요. 집. 그 안에 뒤주가 뭐니? 그치, 쌀 이렇게 담아놓는 궤, 큰 궤. 거기에 또 안에 궤를 짜고 그 안에 궤를 짜서 여기에 너가 이렇게 묶여있니? 이게 웃긴 거야. 너 이렇게 묶여있냐? 근데 묶인 장면이 엄청나게 웃기진 않은데 요 측면들 있죠. 어떤 측면이냐면 뭐하고 약간의 우리 이런 나열, 열거 이런 것들이 또 해학적인 측면을 만들어줘요. 열거가. 뭐하고 물론 열거는 그냥
해악이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열거법이 쓰인 건 맞고요. 이런 측면들이 쓰이다 보니까 너 이렇게 묶여있니? 이런 측면들 약간 이제 웃음기 있게 표현하려고 한 거죠. 혹시 이런 표현법 알고 계시는지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열거도 쓰인 것도 맞는데 성을 쌓고 성 안에,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에. 자,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은 흡사.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런 표현법을 우리는 하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열거법 말고 여기에 연세법이 쓰였어요. 연세법은요, 이런 느낌이 꼭 들어야 돼요. A라고 했다가 A는 B야, B는 C야, C는 D야. 앞에 있는 말꼬리를 잡아서 첫 문장에 첫 음보의 앞쪽으로 끌고 왔고, 또 뒤에 말꼬리를 잡아서 앞으로 끌고 오고. 이런 측면을 우리는 연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법. 원숭이 엉덩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C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연세법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것도 연세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돼야 연세법처럼 보이겠지만 한 번만 나와도 연세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초장에서 A는 B야 라고 해놓고선 중장에서 B는 볼라볼라. 그러면 요 구간이 연세법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뭐 예시가 나오면 그때 또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열거법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열고 있어도 맞아요. 연세법도 맞아요. 자, 요런 부분들, 요 측면을 우리는 점층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점층법. 자, 점층이라고 한 거는 요 층이 갈라진다라는 측면에서 점층 된다라는 측면에서 성, 담, 집, 궤라고 하는 요 층수가 갈라지지. 층수가 뭐 1층, 2층, 3층 이런 느낌처럼 위로 가진 않지만, 그래서 요 층이 단위가 나눠진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또 점층법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측면에서도 요걸 한번 볼까?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어떤 느낌이니? 어이 못 오던가, 무슨 일로 못 오던가. 자, 요렇게 앞에서 언급된 그 구조를 가지고 뒤에서 한 번 더 반복되는 대응되는 구절, 이거를 우리는 대꾸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표현법 많이 나오니까 그걸 위주로 지금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사설시조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못 읽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표현법들을 찾아줄 수 있느냐? 표현법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대꾸가 어디에서 또 쓰였니? 한해돌. 그렇죠. 밑에서도 쓰였죠. 한 해도 12달, 한 달도 30날에. 여기는 다른데요? 여긴 당연히 달라야지. 왜? 대꾸잖아. 반복이 아니잖아. 대꾸와 반복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대꾸를 얘기하면서 저는 꼭 얘기해 주는 게, 얘들아, 대조와 대꾸는 같은 대신에 그럼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걸까? 없어요. 연관성 우리 굳이 지으려고 하지 말아요. 대조된다 무슨 말이야? 다르다.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 혹은 C에서 대조된다 이러면은 이미지가 다르다 반대되는 느낌이거든요. 이때 C 안에서는 대조된다 그냥 차이점이 있다, 다르다, 반대된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되거든. 대꾸는 뭐라고요?
문장 구조가 대응되는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과 반대는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아, 내용적으로 얘네들이 다르구나. 요 대꾸와 대응되는 구절 얘는요, 내용적인 측면이 대꾸가 되진 않지, 이거는 표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표현 형식적인 측면에서. 자, 기준이 완전히 다른 쪽에 있는 얘기들이야. 표현과 내용이라고 하는. 근데 우리는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대시라고 해서 그냥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가능할까? 대조가 쓰였는데 대꾸 되는 거. 대조가 있는데 대꾸가 있기도 하겠지. 당연하지. 대꾸 시켜서 대조되면은 우리는 대꾸와 대조가 동시에 쓰이기도 하죠. 한번 해볼까? 대꾸와 대조를 같이 한번 해볼까? 나는 공부하고 너는 뭐하네? 뭐할래? 공부하지 말고. 공부 안 하고. 자, 먼저 대꾸 찾아볼까? 나는 뭐 자, 여기 대꾸 되네. 그쵸? 이런 구조. 내용적으로는 어때? 공부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럼 여기를 대조라고 하는 거고, 이런 측면을. 이런 리듬감을 우리는 대꾸라고 하는 거고. 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대조와 대꾸의 차이점. 얘네들을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고. 여기서도 그러면은 개를 열화문이나 기르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대꾸 일어나나? 대꾸? 대꾸? 대꾸는 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비슷한 느낌이지만 바로 대응되지는 않죠. 구절이 똑같은 리듬감으로. 근데 대조는 일어나니? 미운님과 고운. 그렇지. 미운님과 고운님에 대한 누구의 행동이 대조가 돼요? 그렇지. 이 개의 행동이 대조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도 찾아줄 수 있겠는 얘기. 요거를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대조가 되는구나. 그래서 미우님에 대한 행동과 고우님에 대한 누구의 행동, 요 개에 대한 행동. 보니까 미우님한테는 뭐래? 반겨. 고우님한테는 어떻게 해? 돌아가게 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개를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 잡아먹던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내가 사랑하고 기다리는 님을 오려고 하는데 막 내쫓잖아.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표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느냐. 그냥 단순히 이 작품 공부했어, 외웠어 이게 아니라 계속 읽으면서 아, 이거 연세법이 쓰였구나, 여긴 열거법이 쓰였구나, 또 대꾸가 되고 있구나, 대조가 되고 있구나, 또 점층법이 쓰여 있구나. 여기도 점층 플러스 과장법이 있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법도 여기 쓰인 것 같은데 왜? 안에 담자. 그렇지. 계속 뭔가 과장해서 뭔가 너 거기 잡혀있니? 과장해주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 과장적이라는 측면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연세법 무슨 연세법인지 정리해 주셔야 되고, 열거법 어디가 열거됐는지 찾아주시고, 그리고 대꾸와 대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찾아주시고. 의문형 진술이 쓰였네. 어디에서? 의문형. 없어요. 없으랴. 이거 의문형 맞죠? 또 하나. 2번. 응? 여기 오던가. 이거 의문형 아니니? 물어보는 거 아니야? 무슨 일로 못 오던가? 못 오던가? 물어보고 있잖아. 그치? 30날에 나라 볼 일 없으리야? 물어보고 있죠. 근데 이 물어보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서로 느낌이 좀 다르다?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를까? 너 무슨 일로 못 오니? 라고 물어볼 때는 답이 정해져 있니? 안 정해져 있지? 그럼 이거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의문이에요. 근데 나라 볼 하루 없니? 자신의 마음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해 주는 거죠. 설이. 이렇게도 표현법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필기하면서 아 여기는 의문이고 설이야 라고 외우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실력이 진짜 안 늘어요. 왜 설이가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왜 의문으로 끝난지 이해되시고 앞에 왜 여기가 대조라고 했는지 왜 대꾸라고 했는지 이걸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연세법은 무엇인지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과장법은 뭐가 과장되는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알았죠? 여기 음성상징어 쓰였니? 수기수기. 우리 지금 현대어 해석은 뭐예요? 꼭꼭. 꼭꼭은 그러면 음성상징어 중에서 의성어일까? 의태어일까? 꼭꼭. 꼭꼭. 약속해. 이거 뭐야 이거? 도장 거 어떻게 찍는 거야? 꼭꼭 끼는 거잖아. 동작이죠? 의태어겠네. 그치? 오더니도 여기서도 또 어이 안 오더니 이거는 의문형인 것 같은데 그냥. 자 그리고 요렇게 한번 보자. 요런 12달 뭐 한 해가 12달인 거 누가 몰라 안 그래? 한 달도 30일인 거 누가 몰라? 근데 이런 숫자들을 써주니까 어떤 느낌이니? 그럼 길어 보이네. 그렇지. 아주 극명하게 더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럼 자 한 해는 총 며칠? 360일. 근데 그 중에 하루 없어? 야 360일 중에 하루 없어? 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더 자신의 표현을 더 극적으로 강조해주는 느낌이 있죠. 야 그 하루도 못해? 라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어이 못 오던가는 정말로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 물론 여기 있는 작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계절 열화문이나 기르되 또 님이 오마 하거늘 어이 못 오던가 라고 하는 이런 시들은 진짜 많이 나오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밑에 설명이 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찾아주시고 독해해 주실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고등학교 문제는요 이거 외운다고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해학적이 왜 해학적인지 찾아줄 수 있어야 돼. 과장적은 어디가 과장인지 가서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연세법은 어디가 연세법이고 또 대꾸는 뭘 대꾸라고 하는지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해학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가 해학적이라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파격적이라고 했을 때 어디가 왜 파격인지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계속 찾으면서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찾아주는 능력을 우리는 독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안 그러니? 고등학교가 얼마 안 남았어요. 공식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저 고등학생인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한 4개월 남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선생님들 기준에서는 12월 되면 그냥 고1이에요. 알겠죠? 12월 되면 고1이니까 그런 것 측면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12월부터 시작되는 그런 수업에서 계속 챙겨 나가면 돼. 근데 그래도 여기서 수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독해를 중심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수업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공부를 외우려고 하는 공부보다는 좀 독해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내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시고 그래서 내일 그런 얘기들을 국어 시간에는 할 거예요. 혹시 내일 오는 사람 없니? 부모님들만 오시니?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고 국어에서는 독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먼저 하면서 마무리 좀 할게요. 여기까지 합시다.